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론 공부할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입문서를 가지고 계시죠? 근데 입문서에 보면 67페이지부터 시작해요. 근데 67페이지부터 쭉 해가지고 뭐 85페이지까지가 우리가 이제 그 오늘 공부할 입문 강의인데 이걸 제가 보면서 조금 끔찍한 게 이게 그 요약을 해놨는데 다른 데는 요약을 하면서 많이 쳤어요. 근데 여기는 들어갈 게 다 들어갔네. 그래가지고 이게 오늘 하루에 이게 끝낼 수가 있는 양이 아니에요. 이게 3시간 동안.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고 중요한 부분 하는 데까지 하고 너무 디테일한 부분은 그냥 다음에 우리가 정규 강의를 할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걸 다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역부족이에요. 거기다가 이번 시간에 다루는 이 그 부동산 투자로는요 8문제 나왔어요 요번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많이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기출문제를 다 끼워 넣습니다. 일단은 다 끼워 넣기는 끼워 넣었어요. 끼워 넣었는데 8문제를 풀면서 해설하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는 거거든. 그래서 중간중간에 물론 문제는 끼워 넣었지만 그렇지만 좀 봐서 요령 있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론이 이만큼 중요하다 하는 걸 미리 숙지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거 뭐 경제론 같은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경제론, 시장론 다 합쳐봐야 6문제 나왔는데 이것도 많이 나오긴 한 거죠. 근데 이제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투자론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일 과목으로 거의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보통 감정평가론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엔 투자론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 투자론이 그만큼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설렁설렁해서는 이 영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투자론은 대충대충 해서는 안 되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암기를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암기가 주된 것이 돼서는 안 돼요. 부동산학개론은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암기가 주된 것이 되었다. 그러면 망하는 길이에요. 거기서는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 득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면서 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투자론에 대해서 처음에 투자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투자 인베스트먼트라고 그러는데 투자의 정의가요. 정의부터 잘 해놔야 돼요. 일단 투자라는 것을 정의하는 거는 여러 교재에서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옥스퍼드 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투자란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수익을 보려고 투자하는 거죠. 손해보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짜로 얻을 수는 없죠. 수익을.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로 현재에 뭔가를 해야 돼요. 현재에 뭔가를 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뭘 하느냐 하면 지출을 해야 돼요. 즉 소비를 희생해야 돼요. 내가 옷을 사 입을 수도 있고 음식을 사 먹으면서 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이 소비를 희생하면서 당장은 만족감이 없는 어느 곳에다 지출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대가입니다. 미래 수익을 위한 대가가 현재에 확실하게 만족할 수 있는 재화를 거기다 쓰지 않고 거기 소비를 희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이 문장이 정확하게 대응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와 현재가 정확하게 대응되고 불확실과 확실, 수익과 지출이 대응되고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대구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와 미래 그리고 불확실과 확실, 수익과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다. 이렇게 보면 돼요. 투자라는 거는.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로 나오는 게 수익이겠죠. 뭐니 해도 투자할 때는 수익을 보고 투자하는데 이때 수익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의 형태로 본다는 거죠. 수익률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 근데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느냐?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느냐? 아니에요. 수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큰 수익을 바라고 투자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만 그렇지만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수익이 달성될 게 불확실한가를 측정해 봐야죠. 예측해 봐야죠. 우리가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러면 이 불확실성을 측정해서 투자론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위험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근데 위험과 수익률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일정한 관계가 있어요.
일정한 관계가 뭐냐면 수익률이 높다고 하는 거는 되게 위험도 높습니다. 이게 세트입니다. 그리고 안전하잖아요. 어떤 게 굉장히 안전하면 먹을 게 없어요. 수익률이 낮아. 그래서 이거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부동산 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투자를 하든지 투자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익률과 위험에 대한 의미를 한번 보죠. 만약에 이게 비례한다는 얘기야. 비례하고 수익률과 위험이 비례한다는 의미고. 자, 그러면 일단 A라는 투자안이 있고 B라는 투자안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수익을 한번 예측을 해보니까 A는 120만 원 벌 것 같고 B는 100만 원 벌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A하고 B 중에 어떤 걸 선택해요? A를 선택하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건 나중에 수익이고 그에 대한 지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미리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투자 금액을 보니까 얘는 1억 투자에 120만 원 벌어. 근데 얘는 1000만 원 투자하면 100만 원 벌어. 생각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얘는 1억 투자해서 120만 원 버니까 1.2%밖에 안 돼. 근데 얘는 10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버니까 10%나 수익이 나오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투자할 때 투자 판단하는 것은 절대 금액으로서 수익액이 아니에요. 액수가 아니라 내가 지출을 얼마 했을 때 수익이 얼마 나오느냐는 수익률로 측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률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 금액이 얼마냐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지출에 대한 수익의 비율을 뭐라고 그런다? 수익률이라고 한다. 1억을 투자해서 120만 원 벌으면 1억 분의 120. 그러면 1억 분의 120만 원 하면은 1.2%. 1000만 원 분의 100만 원. 그러면 1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고 투자하느냐? 좀 아닌 것 같죠? 이것만 보고 수익률만 보고 투자한다. 그럼 수익률 제일 높은 거 투자하면 되죠. 막 그냥 막 아사리판 거 가지고 막 투자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되고 모두 봐야 돼요. 내가 저걸 잃을 수도 있잖아요. 불확실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위험도 측정해 봐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1억 투자해서 120만 원 버는 건 1.2% 정기금보다도 안 되는데 위험은 2%밖에 안 되는데 얘는 10% 준다고 그러는데 위험 측정해 보니까 95%가 위험이야. 그러니까 100명 투자해서 95명이 날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투자하겠습니까? 요거 이제 생각이 달라지죠. 여기 봤을 때는 A를 투자한다고 그랬다가 여기까지 보니까 B를 투자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오고 보니까 A를 투자해야 되겠죠.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하나만 봐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을 함께 봐야 되는데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두 가지 핵심적인 측면이 뭐다? 수익률과 위험이다 이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전부 다 수익률이 높고 위험이 낮은 거를 선택하려고 그래요. 이건 인간의 본성이죠. 안전하면서도 대박 나는 걸 원하겠죠. 근데 세상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없고 수익률이 높으면 위험도 높고 안전하면 먹을 게 없어요. 이걸 비례관계라고 한다. 또는 상쇄관계라고 한다. 결혼할 때 말이죠. 남성을 고른다. 신랑감을 고른다. 돈 많이 버는 남성이 좋겠죠. 그렇죠. 돈 많이 버는 신랑감이 좋겠죠. 근데 걔네들은 뭐예요? 때려요. 그러니까 맞을 각오를 해야 돼. 응? 돈을 쉬면서 너는 때려라 이 새끼야 나는 뭐 이렇게 돈을 쉬겠다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아주 자상하고 아주 진짜 부드럽고 너무너무 카스테라 같이 달콤하게 하는 남자들은 뭐야? 되게 무능해. 돈을 못 벌어. 밥만 먹어 집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돈도 잘 벌으면서 가정적이고 자상한 남자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수익률과 위험은 비례한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으면 돈을 잘 벌면 얻어맞을 각오를 해라 하는 겁니다. 비례관계다 하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자,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건 실물 투자예요. 부동산 투자는 금융 투자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투자했다 그러면 실물로서 뭔가가 있어. 땅이 있든 건물이 있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취득을 해야 돼. 처음에. 취득을 해야 되고 마지막엔 팔아먹겠죠. 처분하겠죠. 그러나 그 중간에는 운영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투자의 3과정이라고 그래요. 취득하고 운영하고 처분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앞에서 봤지만 여기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가 지출은 어떻게 되는가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응? 수익이 언제 나오고 지출이 언제 나오고 그 수익은 불확실한 거는 확실하고 그 다음에 미래하고 현재가 어떻게 이렇게 영역이 갈리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항상 투자로는 기본 틀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취득은 현재 하는 거예요. 그죠? 현재 내가 투자할 때는 현재 시점에서 투자하는 거예요. 지출은 현재 하는 거고 운영하고 처분은 미래 영역이죠. 그러니까 여기만 현재야. 여기 현재.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미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일단은 미래에 나오는 수익을 예측해 봐야 돼.
수익률을 계산해 줘야 되니까 수익은요. 내가 3년 동안 투자한다 그러면 3년 동안에 중간중간 만약에 여관이나 호텔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익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익을 정산해서 매년 말에 이익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때 이익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인데 운영 과정에서 얻는 이익을 임대소득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소득이득이라고 그래. 소득이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컴 게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소득이득은 꼬박꼬박 일정 기간 동안 나오는 수익이죠. 소득이득이라고 하고 소득이득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뭐도 있어요. 처분했을 때 만약에 취득 시보다 돈을 더 벌었으면 양도차익도 있죠. 양도차익이란 말은 세법에서나 쓰는 말이고요. 우리가 학문 용어로는 양도차익이란 말 안 쓰고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자본 가지고 돈 놓고 돈 버는 이득이니까 자본이득, 캐피털 게인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자본이득이 나온다. 그러면 이득은 두 가지다 이거야. 이익은 부동산 투자의 이익은 미래 영역의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두 가지다. 근데 이거는 현재 수익이에요, 미래 수익이에요? 미래 수익이죠. 그에 반해서 저 취득 시 지출하는 돈은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현재 가치죠. 여기 만약에 1억을 만약에 지출한다 그러면 1억이 나간다 그러면 이건 확실하게 현재 나가는 돈이죠. 그리고 이거 확실한 돈이죠. 이건 나가는 돈이죠. 지출이죠. 자 보세요. 지출이고 현재 가치고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수익이죠. 수익이죠. 그리고 미래 영역이죠. 그리고 불확실하죠. 예측하는 거지 확실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시 이것들은 전부 다 뭐다? 미래 영역이고 불확실하고 들어오는 돈이야. 자 다시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이잖아. 거기에 대해서 현재의 확실한 지출이잖아. 대응되죠? 그러면 그걸 이제 투자 판단해서 투자론이라는 걸 투자 판단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판단할 때 그러면 이건 미래 가치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건 현재 가치죠. 그러면 현재 100원하고 미래 100원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미래 100원을 현재 가치로 바꿔줘야 돼요. 응?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각각의 수익을 여기서 나오는 이익, 여기서 나오는 이익,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쫙 당겨가지고 현재 가치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때 현재 가치로 바꿀 때 할인율을 적용해요. 할인율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내가 먹어야 될 수익률이 10%다. 1년 후에 1,000만 원 벌 것 같다. 그럼 1년 후에 1,000만 원이 지금 1,000만 원 아니니까 현재 가치로 바꿀 때 10%로 와리깡을 한단 말이지. 예? 10%로 할인을 한단 말이에요. 와리라고 하죠. 일본말로. 할인을 하는데 10%를 떼면 약 1,000만 원이면 900만 원 좀 넘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900만 원이요 그러는데 900만 원 아니에요. 900만 원 조금 넘어요. 1.1로 나눠주면 900만 원 좀 넘는데 이렇게 해서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들어오는 돈이죠. 수입이죠. 수입. 이거 수입이죠. 근데 여기는 미래 가치지.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예상하는 건 미래 가치죠. 근데 이걸 땡겨서 현재 가치로 바꾸면 이게 현재 가치가 되는 거지.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현재 가치고 얘도 현재 가치죠. 이제 비교할 수 있어. 어떤 게 크냐 작으냐 비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비교하는데 어떤 게 크면 좋겠습니까? 여기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할인이라고 그런다고요? 할인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말이죠. 자, 얘가 크냐 얘가 크냐를 비교해야죠. 그러면 들어오는 게 커야 돼 나가는 게 커야 돼? 들어오는 게 커야지. 만약에 나가는 게 더 크다면 투자하면 안 돼요. X. 투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지출하는 돈이 들어오는 예상 수입의 현재 가치보다 크다면 투자하면 안 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투자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투자론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개념을 꼭 기억해야 돼요. 투자의 과정은 취득, 운영, 처분의 과정을 갖고 그 다음에 운영하고 처분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는데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라고 하고 이때 소득이득, 자본이득은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출되는 돈은 현재의 확실한 지출, 나가는 돈이고 그럼 이걸 그대로 비교해서는 안 되고 원칙적으로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줘야 된다. 그럼 이걸 할인이라고 한다. 할인할 때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할인율은 투자자의 내가 먹어야 될 수익률, 투자자가 생각하는 수익률대로 할인하는 거예요, 사실. 그걸 요구 수익률이라고 그래. 투자자의 주관적 수익률, 내가 이 정도는 먹어야 된다라는 수익률, 요구 수익률을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바꿔주면 이걸 내가 지출하는 돈과 비교해서 자 들어오는 수입이 더 크다. 들어오는 수입의 현재 가치가 더 크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만 이해했다 해도 상당히 대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투자의 기본 개념을 본 거고
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 교재 순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좀 강조를 했어요. 거기 보니까 첫 번째가 나온 게 지렛대 효과예요. 지렛대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렛대 효과가 뭐냐? 요즘에 지금은 좀 뜸하지만 갭 투자 광풍이 불었죠. 한마디로 갭 투자가 레버리지 투자예요. 갭 투자는 자기 돈은 조금만 집어넣고 전세금이나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산 다음에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생긴 돈으로 대출금이나 대출금이나 전세금을 갚고 거기서 가격이 올라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번다 뭐 이런 거죠. 결국 남의 돈을 이용해서 전세금도 남의 돈이에요. 대출금도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을이라고 안 하고 타인 자본이라고 그래요. 타인 자본을 저당 또는 대출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타인 자본 즉 저당이나 대출금을 이용해서 내 돈은 조금만 투자하잖아요. 조금만 넣고 투자한 것의 수익률을 높이는 거야. 다시 지렛대 효과가 무슨 뜻이다?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져. 이걸 우린 지렛대 효과라고 합니다. 사례를 한번 보죠. 자, 1억을 투자해서 2천만 원 버는 사업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자, 그러면 1억을 투자해서 2천만 원 벌면 총 수익률은 20%입니다. 이게 RT라고 제가 썼죠? RT라고 이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총 수익률 이렇게 길게 쓰면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투자론에서 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R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Rate of Return이란 말이 약자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Return이란 말로 약자로 쓰기도 하고요. Return이라는 건 내가 투자한 게 다시 되돌아온다 그런 뜻이에요. Return 매치라고 들어봤어요? Return은 되돌아온다 그런 뜻이고 내가 투자한 돈이 되돌아온 비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수익률이란 뜻입니다. 수익률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T가 붙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토탈이란 뜻이에요. 토탈이란 말은 뭐예요? 총이란 뜻이죠. 총 수익률이 총 투자한 돈이 1억이니까 1억에 대한 수익률 2천만 원이니까 총 수익률이 20%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이 이제 수익률이 나오는 이 부동산 사업에서 자, 내가 전액을 다 투자하면 내 돈의 수익률은 몇 %죠? 1억을 전체를 내 돈으로 투자하면 내 돈의 수익률도 20%예요. 총 수익률도 20%, 내 돈 수익률도 20%. 근데 문제는 은행에 가서 딱 물어보니까 대출금리가 10%랍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금리가 10%,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10%에 빌릴 수 있대요. 그러면 이때 은행금리를 다시 R, 수익률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D는 여러분들 이걸 영어로 debt의 약자입니다. debt은 빚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RD라고 제가 쓰면 이건 뭐예요? 대출 이자율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대출 이자율. 대출 이자율이 10%랍니다.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들 머리를 굴려보세요. 자, 저 부동산에 투자하면 20% 수익률 나와.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10%에 빌릴 수 있어. 그럼 10%의 돈을 빌려서 20%짜리 투자하면 돈 더 벌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1억을 전액을 내가 내 돈으로 투자하려다가 아예 그냥 빚을 좀 끌어다 대면 오히려 내 돈에 대한 수익률 높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구성했어요. 첫 번째로 5천만 원을 빌리는 거야. 5천만 원을 빌리면 10% 이자죠. 10% 이자를 들여가지고 요거 5천만 원을 빌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잘못 썼네요. 요게 사가 아니라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사가 아니야. 삼각형이야. 얘가 이 학생이 잘못 판서를 했어요. 삼각형이라는 거는 마이너스란 뜻이에요. 회계에서는 마이너스란 뜻이야. 그래서 5천만 원에 대해서 빌렸다 그러면 5천만 원의 10%가 이자로 나가죠. 그럼 5천만 원의 10% 이자면 얼마죠? 500만 원이에요. 여기 10% 이자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저당 이자율. 그럼 500만 원이 나가는 거죠. 그럼 2천만 원 번 데서 500만 원을 빼죠. 빼면 5천만 원은 내가 투자한 돈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수익률 몇 프로? 얼마 받아요? 수익이 1,500만 원이죠. 2천만 원에서 500만 원 빼면 1,500만 원 벌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 투자해서 1,500만 원 버니까 수익률이 30%가 된 거죠. 30%. 그러면 내가 내 돈을 전액을 투자했을 땐 20% 버는데 자, 남의 돈을 반만 끌어서 대출해서 투자하니까 수익률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0%에서 30%로 늘었잖아요. 지렛대 효과. 이때 R2라는 말 나왔죠. 이건 저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에 있다는 게 아니라 R은 또
수익률이고 E는 영어로 equity라고 하는 거의 약자인데 제목에서 다 쓰는 건데 이거 지분이란 뜻이에요. 내 돈이란 뜻이에요. 내 돈, 지분, 내 것, 자기 자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 수익률이 이게 30%가 됐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간땡이가 슬슬 붙죠. 아, 이거 빌리면 이게 돈을 많이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더 빌렸어. 8천만 원을 빌렸다고 쳐요. 8천만 원을 빌리면 10% 이자니까 이것도 역시 800만 원이 나가죠. 800만 원이 나가니까 800만 원이 이렇게 대출금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 이자로. 그러면 2천만 원만 투자하죠, 나는. 8천만 원 빌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1200만 원 그래도 벌잖아요. 그러니까 2천만 원 투자해서 1200만 원 벌면 수익률이 60%야. 또 늘었죠. 지렛대 효과가 또 일어났잖아. 그죠? 이걸 지렛대 효과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지렛대 효과 다시 뭐라고? 남의 돈을 이용해서 투자하면 내 돈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돈 수익률 계속 높아졌잖아. 그죠? 그 다음에 드디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전액을, 능력도 좋지, 은행에서 빌렸다고 쳐요. 1억을 다 빌렸습니다. 1억을 다 빌렸다 하더라도 이자는 1000만 원 나가죠. 1000만 원 나가면 내가 한 푼도 투자 안 했는데 1000만 원 벌었지. 그러면 수익률은 뭐죠? 무한대입니다. 아니 밑에 종잣돈이 있어야 수익률을 따지지. 그러니까 무한대가 되는 거죠. 또 지렛대 효과가 또 일어났죠. 그러면 이렇게 남의 돈을 많이 빌리면 빌릴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지렛대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게 이렇게 많이 빌리면 빌릴수록 수익률이 높아져요. 근데 문제는 위험도 커져. 왜 그럴까? 위험이 왜 커져요? 여러분들 요 수익은 예상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다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지만 저 2천만 원이 마이너스 2천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죠. 만약에 저게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죠? 투자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깡통을 찹니다. 그래서 저게 만약에 확실해요. 100% 확실한 거라면 이게 제일 똑똑한 사람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러나 저건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예측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측이 빗나갔을 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대출을 해야지, 만약에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대출했다. 그럼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이 커지는 대신에 위험도 커지는데 이때 남의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는 위험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금융적 위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또 나와요. 금융적 위험은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투자했다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저당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금융적 위험이라고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지렛대 효과를 추구하고 싶어도 은행에서 대출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서민들은 어려웠죠. 우리가 IMF 이후나 돈이 그렇게 흔해졌지 그 이전까지는 돈이 흔하지 않았어요. 서민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 받기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서민들이 지렛대 효과를 추구하고 싶어도 지렛대 효과 추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지렛대 효과 비슷하게 했던 방식이 뭐예요?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데 은행에서 못 빌리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집을 투자할 때 전세 있는 집을 사는 거야. 전세 있는 집을 사는 거야. 전세 안고 집 사기. 예? 전세 있는 집을 사는 것도 지렛대 효과의 하나의 예다 하는 것도 기출문제 나온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있는 집은 전세금이 사실 빌린 돈이에요. 세입자한테. 그래서 그만큼 빌려서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갭 투자가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렛대 효과 알았죠?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시오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는 말이 그 문제가 이번 시험에만 안 나왔고 그 이전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하는 거를 비슷한 문제를 작년에 냈다가 이게 오류가 나가지고 전항정답 처리됐어요. 모두 정답 처리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겁나서 안 냈나 하여튼 안 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지렛대 효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공식을 외워야 돼요. 자, 이렇게 외웁니다. 지분 수익률은 총자본 수익률에서 플러스 총자본 수익률과 저당 이자율 차이를 부채 비율로 곱해주는 거예요. 근데 부채 비율은 조금 이따 나옵니다. 부채 비율은 여러분들 죽어다 깨나도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요거는 공식을 거기 노트에 있으니까 뭐 따로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자, 보세요. 총 자본 수익률 있죠? 요거보다 저당 이자율이 낮아야 투자하지.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총자본 수익률 20%였는데 저당 수익률이 10%다. 그러면 자 은행 이자율 싸니까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자본이익률이 50% 빚을 빌리면 30% 나오고 80% 하면 60% 나오고 다 빌리면 빵 무한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저당 이자율이 총자본 수익률이 낮아야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커져요. 그럼 이걸 뭐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그래. 응? 아, 이해가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상태에서 투자했는데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꽝 하고 식어가지고 막 폭락하고 그래가지고 부동산 수익률이 5% 이렇게 떨어져 버려. 그리고 대출 이자율이 급등해. 그래가지고 15% 이렇게 됐다. 그러면 비싼 이자를 더 비싼 이자를 들여서 수익률 낮은 데다 투자하면 내 돈 수익률은 더 작아져요. 어? 그렇죠?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 작아지죠. 이건 지렛대가 거꾸로 되는 거지. 이게 부의 지렛대 효과다. 마이너스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일단. 그 다음에 만약에 자 저당 이자율하고 총 투자 수익률이 같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본 이익률도 똑같아요. 이 지렛대 효과 하나만 와요. 이걸 중립적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각각 지렛대 효과의 의미를 살펴봤고 요거를 계산 문제로 내거나 아니면 말로 풀어서 낸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투자론을 하잖아요. 투자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금을 어디서 조달해서 어디서 쓰는지, 어디다 쓰는지 이것과 관련되는 내용이야. 돈을 어떻게 끌어대서 어디에다 운용하는가 이것과 관련되는 영역이 바로 투자론의 영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투자론에서 꼭 알아야 되는 몇 가지 개념 중에 회계 개념이 있어요. 격리 회계 개념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학교 다닐 때 상고 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상고 가면 부기 배워요. 장부 기입의 줄임말 부기 배우는데 부기에서 뭐 대차대조편이 손익계산서니 분계니 뭐 이런 거 배운다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배우신 분들도 있고 안 배우실 분들도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인 회계 개념은 좀 알아야 돼요. 이때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회계 장부 중에 하나가 기업이나 개인이 그 회계 장부 중에 하나가 바로 대차대조표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차대조표라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투자론에서 대차대조표 개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뭘 대조한다는 거야. 뭘 대조하는 표라는 건데 뭘 대조하느냐. 내가 살다 보면 돈을 빌릴 수 있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죠. 자금을 끌어들이는 게 뭐고 이걸 차변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자금을 쓰잖아요. 돈을 쓰잖아요. 어디다 쓰고 있는지 이걸 대변이라고 그래. 그래서 두 개의 변이 있는데 공간이 있는데 하나는 자금을 끌어온 부분을 거기다 쓰는 거고 하나는 자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대차대조표야. 그래야 내가 돈을 어디서 구해서 어디서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대차대조표라는 표는 자금을 끌어온 부분과 자금을 운용한 부분이 같아야 돼요. 장부가 제대로 되려면. 그래서 이 장부는 이 개념은 어떤 거냐. 자금을 어디서 끌어다 댔느냐 이거야. 그리고 어디에 쓰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건데 끌어온 것을 뭐라 그러냐면 끌어온 돈을 자본이라고 그래. 끌어온 돈을 자본이라고 그래. 어려운 말 하지만 할 필요 없어요. 끌어온 돈을 자본이라고 그래. 근데 자본은 두 종류 있어. 두 종류 있어. 뭐가 있냐? 내 돈도 있어. 그리고 남의 돈도 있어. 딱 두 종류예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두 개. 자본은 두 개예요. 다른 건 없어. 귀신 돈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 아니면 타인 자본이에요. 기업에서는 자기 자본을 주식이라고 그래. 그리고 남의 돈을 채권을 발행해서 남의 돈을 빌렸다 이렇게 해서 채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너무 깊이 있게 하지 말고 자본은 돈을 끌어다 들인 건데 요건 내 돈도 있고 남의 돈도 있다. 내 돈은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 남의 돈은 타인 자본이라고 한다 하는 거고 요거는 대차대조표가 장부가 두 영역인데 한 영역이 대변이고 한 영역이 차변이에요. 근데 이건 대변에다 써요. 그러니까 자금을 끌어다 들인 거는 대변에 쓴다. 그 다음에 그걸 쓰고 있는 거는 자산이라고 그래. 자산. 우리가 보통 재산 목록 1호가 뭐예요? 자산 목록 2호가 뭐예요? 뭐 이렇게 부를 때 자산이란 말 쓰죠. 자산은 끌어들인 돈을 가지고 쓰고 있는 곳이 자산이야. 응? 어디다가 투자했다. 내가 은행에서 돈을 2억을 빌리고 내 돈 3억을 들여서 부동산 하나를 샀다. 그러면 그 부동산이 자산이에요. 돈을 쓴 거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선 자동차를 샀다. 그러면 자동차가 자산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산은 어디다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요건 차변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장부가 이게 두 영역으로 돼 있는데 앞에 있는 게 차변이고 뒤에 있는 게 대변이거든요.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차변은 왼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left side hand라고 그래요. left side. 왼편에 있다고. 대변은 오른쪽에 있어. 대변이 뭐 하는 거라고? 대변은 똥 싸는 데가 아니에요. 자, 자본을 써놓는데요. 자본. 차변은 뭐다? 자산을 써놓는데요. 그럼 자본은 뭐다? 끌어들인 돈. 그 다음에 자산은 쓰고 있는 돈이야. 자, 그러면 자본에는 타인 자본, 남의 돈이 있는데 대개 부동산은 저당이에요. 대출금이라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거예요. 저당 투자액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은 내 돈이야. 내 돈을 따는 말로 지분이라고 그래. 지분. 너 지분 있어? 뭐 이렇게 할 때 지분이에요. 그래서 지분, 저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금을 조달한 부분을 여기다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할 때 이걸 자산이라고 하는 거고, 자산은 금방 돈으로 회수할 수 있으면 유동자산이라고 하고, 오랫동안 부동산처럼 묶이는 자산은 고정자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유동자산, 고정자산은 보통 1년 기준으로 해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으면 유동자산, 1년 동안에는 현금화 못한다 그러면 고정자산이라고 그래요. 거기까지 너무 깊으면 됐어요.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분. 자, 여기는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을 여기다 써놓고, 자금을 쓰고 있는 거, 운용하는 건 여기다 쓰는데, 조달된 자금을 자본이라고 하고, 운용하는 자금을 자산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물론 돈이 다른 형태로 돼 있겠죠. 자산은 부동산으로 바뀌어 있거나 차로 바뀌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때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어떻게 섞어서 쓰느냐? 어떻게 섞어서 쓰면 타인 자본 저당을 몇 프로 하고 내 돈은 몇 프로로 해야지 가장 수익이 높겠느냐? 이걸 연구하는 데가 지렛대 효과의 영역이라고. 금방 지렛대 효과 배웠잖아. 그죠? 지렛대 효과는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자산을 어떤 걸 투자해야 되나, 어떤 걸 섞어서 투자해야 잘 투자하는 거냐, 이걸 연구하는 영역이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포트폴리오 이론은 요거 자산 목록을 연구하는 이론이에요. 자산 목록. 나중에 또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용어는 좀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투자할 때. 그래서 자산 나오고 자본 나오고 저당 나오고 지분 나오고 막 헷갈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게 어느 쪽에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부동산 투자 이론 보통 보는데, 여러분들 투자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가 위험이고 하나가 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수익률, 위험, 이걸 측정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위험이 뭐고 수익률이 뭔지를 지금 연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부동산 투자에서 고려해야 되는 위험은 뭐가 있느냐? 교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5개, 6개, 어떤 책은 7개씩 막 나열해요. 근데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3개만 정확하게 해도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위험, 종류는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부동산은 사업상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업상 위험이라는 건 뭐냐? 부동산이라는 게 실물 투자죠. 여러분들 실물 투자와 반대되는 개념, 대응되는 개념이 재무 투자예요. 재무 투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기금 같은 거 가입하는 거예요. 펀드에 가입하거나, 펀드나 정기금이나 이런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여러분들이 노력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르는 거지, 여러분들이 펀드 운용을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정기금 뭐 은행원이 돼가지고 뭐 이거 자금시장 가가지고 막 샀다 팔았다, 뭐 유가증권 샀다 팔았다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되게 건물이나 땅이나 이런 거를 투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해야 돼요. 되게. 뭐 예를 들어서 임대용 부동산을 하나 샀다, 건물을 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임대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럼 이 과정에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있단 말이죠. 은행에 돈 집어넣고 사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대개 실물 투자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3가지 위험이 닥친다. 첫 번째는 시장 위험이 있다. 내가 이 부동산을 사놨는데 이 부동산 수요가 줄었다, 공급이 늘었다, 경기가 변동했다, 금리가 올랐다. 그러면 대책이 없이 영향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사업상 위험의 첫 번째는 바로 시장 위험이야. 시장이 변화한단 말이죠. 거기에 따라서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운영 위험인데, 내가 이 건물을 사놓고 임대용 부동산으로 크게 하나 사놨는데 직원을 뽑았는데 직원이 파업을 해. 그 다음에 영업경비가 나는 한 달에 한 1,000만 원 나올 줄 알았는데 한 2,000만 원씩 나와. 관리비가 변동했어. 이러면 운영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것도 위험이에요. 이걸 운영 위험이라고 하는데, 자, 시장 위험은요, 내가 혼자 노력해서 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수요 공급이 변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또 금리가 변하거나 경기가 변동하는 걸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시장 위험은 피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 노력을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자기 자책하지 말으셔야 돼. 그런데 운영 위험은 내가 열심히 하면 피할 수 있어요. 운영 위험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야. 운영을 잘하면 피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위치적 위험은요, 내가 여기 식당, 건물 하나 지었는데 이게 먹거리 센터 개념으로 테마형 빌딩을 지었어. 그래서 1층은 감자탕, 2층은 뼈다귀 해장국, 3층은 내장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로 쫙 만들어가지고 먹거리 타운을 딱 만들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납골당이 딱 들어왔네. 여기서 뼈를 막 태워. 근데 여기서 뼈를 먹겠어?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망하는 건데, 근데 이게 만약에 이 건물을 딱 퍼서 딴 데로 옮길 수가 있다면 피할 수 있는 위험이겠죠. 그런데 부동산은 위치를 이동시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이사를 가면 꼼짝없이 당해야 돼. 이 부동산 고유의 이런 위험을 위치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위치적 위험은 한마디로 입지 선정의 실패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입지 선정의 실패에 의해서 나타나는 위험. 그러면 위치적 위험 또는 뭐 입지 위험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우리는 보통 위치적 위험이라고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러면 사업상 위험은 세 가지다. 비즈니스 리스크라고 그래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동산 투자에서 고려해야 될 위험이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말할 필요도 없이 금융적 위험이죠. 근데 금융적 위험은 조금 전에 했어요. 조금 전에 했는데 지렛대 효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리죠. 빌리는데 내가 생각한 수익이 안 나오면 돈 못 갚아. 그죠? 그러면 바로 그냥 지렛대 효과 때문에 남의 돈을 못 갚고 만세 불러. 그러면 이걸 금융적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하고 관련되고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했다가 갚지 못하는 위험이 금융적 위험이야.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금융적 위험은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할 수 있어요. 어떻게 피할 수 있어? 안 빌리면 돼. 그렇잖아. 안 빌리면 되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나 그냥 내 돈 범위 내에서 투자하겠다. 그러면 금융적 위험은 없어요. 사업이 망할 수는 있죠. 사업이 망할 수는 있지만 내가 돈을 안 빌렸으면 못 갚을 위험은 없습니다. 못 갚을 위험은 안 빌리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금융적 위험은 피할 수 있어요. 안 빌리면 돼요. 그런데 세 번째 위험은 뭐냐? 세 번째 중요한 위험이 법적 위험입니다. 법적 위험이라고 하면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법률이 변하는 거를 고려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 땅을 살 때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고 땅을 사는데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된대. 백지화됐대. 개발계획이 백지화됐다. 정책이 안 변했다. 정책이 또는 변했다. 이러면 그냥 손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법률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변했을 때 불리하게 변하면 내가 손해를 입어요. 근데 이게 조금 주의할 게 화폐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 해가지고 화폐, 재정, 금융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왠지 법인 것 같지 않고 무슨 시장 위험이나 뭐 이런 것 같이 느껴져요. 경제하고 관련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뒤에 정책이란 말이 붙잖아요. 이게 변했다 그러면 무조건 법적 위험이야. 아시겠죠? 앞에 화폐가 있든 재정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정책이란 말이 붙으면 법적 위험에 들어간다. 리갈 리스크라고 그래. 법적 위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화폐, 재정, 금융 앞에 나왔다고 그래서 와 이거 시장 위험이다. 무슨 뭐 경제에 뭐 관련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책이 있으면 이거는 법이나 규정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적 위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을 봤어요. 자, 그러면 위험의 종류를 봤으면 이번에는 수익률의 종류를 봐야지. 수익률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익률은요. 일단은 우리 교재에서는 수익률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수익률 종류를 알기 전에 먼저 개념을 잡아야 될 게 수익률이 두 종류의 수익률을 여러분들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교재에 안 나오지만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투자론 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익률은 이자율과 할인율 요 개념을 알아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제 얘기가 맞으니까 제 얘기를 들으세요. 자, 이자율이라는 건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꿔주는 비율을 이자율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내가 예금을 들려고 그러는데 100만 원을 예금을 들면 1년 후에 얼마 주죠? 이렇게 물어보면 직원들이 고객님이 100만 원을 지금 맡기시면 1년 후에 11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연이자율 10%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이라는 건 현재 돈을 맡기면 이게 미래의 가치로 바뀌는 비율이 이자율이죠.
여러분들이 뭐 정기예금 이자율 뭐 한 3% 된다. 그러면 1,000만 원 맡겨봐야 뭐 1,030만 원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꾸는 요 비율을 이자율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자율은 이해하기 쉽죠. 근데 문제는 요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비율도 있는데 이게 할인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할인율도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이자율은 수익률인데 할인율은 뭐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둘 다 수익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자율도 투자자의 수익률이야. 내가 돈을 100만 원 맡겼는데 1년 후에 110만 원 나온다. 10만 원 버는 거 이자율 10% 수익률 맞죠? 맞죠? 수익률 맞아요. 투자자의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할인율도 수익률이야. 왜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에 내가 1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미래의 수익이 나올 거 아니야. 미래의 이 부동산이 수익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거 이제 가격 오르는 거 생각해가지고 투자한다. 만약에 1년 후에 말이죠. 이 부동산이 1억 5천이 되었다. 그럼 1억 5천이 나온다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현재 얼마 투자할래요? 1억 5천 투자할래요? 1년 후에 1억 5천 되는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억 5천 투자합니까? 아니죠. 1억 5천, 1년 후에 1억 5천 되는 걸 1억 5천에 투자하면 여러분들은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물가가 올랐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1억 5천짜리 부동산을 평가를 해줘야 돼. 현재 가치로. 그래서 내가 얼마에 살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1억 5천짜리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과정에서 내가 먹어야 될 수익률을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만큼을 까고 현재 가치로 바꾼다고. 그죠? 이때 내가 먹어야 될 수익률을 까잖아요. 그때 그 수익률이 할인율이에요. 그러니까 할인율은 투자자의 수익률입니다. 할인율도 수익률이라고. 즉 할인율은 미래 가치를 어음같이 보고 어음처럼 보고 현재 그 어음에 투자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를 투자하느냐 얼마를 베팅하느냐 요거에 대한 비율이야. 내가 1년 후에 1억을 벌기 위해서 현재 한 9천만 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년 동안에 먹어야 될 수익률을 약 10% 정도 적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걸 할인율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할인율도 수익률이라고. 아시겠죠? 그럼 할인율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바로 위험에 의해서 결정돼요. 만약에 이 투자 사업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잖아. 그럼 할인율을 높여 낮춰? 위험이 높으면 수익률도 높잖아요. 이 부동산 사업이 위험할 것 같아. 그럼 할인율을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높여야지. 내가 많이 먹어야 돼. 위험하니까. 그러면 할인율을 높이면 현재 가치가 높아져 낮아져? 이게 안 되지 우리가 지금. 조금 이따 해. 자, 위험이 낮으면 할인율도 낮아져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요거는 빼고 자,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들을 사채업자로 보는 거예요. 사채업자로 보는데 A라는 사채업자가 있는데 두 사람의 고객이 왔어. 한 사람은 삼성전자 어음을 들고 왔어. 1년짜리 어음이야. 1년 후에 1억을 준대요. 액면이 1억이야. 그러면 이 사채업자는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이름도 모르는데 개봉전자 뭐 이런 데를 가져왔어. 근데 중소기업인데 상장도 안 돼 있어. 이름도 처음 들어봤어. 그런데 얘가 1년 후에 1억을 주겠다는 어음을 끊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채업자가 삼성전자 어음도 매입할 수 있고 개봉전자 어음도 매입할 수 있는데 매입 가격이 다르죠. 삼성전자 어음은 안전하지. 안전하잖아.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망하기가 제일 힘든 기업이에요. 그러면 요걸 매입할 때 1년 후에 내가 이 정도면 한 500만 원 벌면 되겠다. 그래서 500만 원을 까고 9,500만 원을 샀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할인율을 몇 퍼센트 적용한 거야? 대충 5% 적용한 거란 말이에요. 아, 이해가 되죠? 네? 자, 1억짜리를 9,500만 원을 사면 500만 원 정도 번다는 거 아니야? 할인율을 5%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왜냐면 이 사람이 투자한 돈은 9,500만 원이죠. 그럼 1년 동안 500만 원 벌죠. 그러면 5%보다 높아요. 9,500분의 500이니까. 근데 저는 이해하기 쉽게 그냥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충 한 5% 정도 할인율을 적용한 거란 말이야. 내가 먹어야 될 수익률을. 근데 개봉전자로 위험하잖아. 위험하니까 6천만 원 주면서 뭐라 그래요? 6천만 원 주면서 4천만 원 주는 걸로 했어? 4천만 원 정도 주는 걸로 하면서 그냥 이거 뭐 가져갈 수 6천만 원이야. 6천만 원. 6천만 원 줄 테니까 어음 놓고 가려면 가고 아니면 그냥 가져가시오. 이랬다고 쳐요. 그러면 이 어음을 1년 후에 1억을 주는 어음을 이 사람은 6천만 원 주고 산다. 그러면 4천만 원을 먹겠다는 거 아니야? 6천만 원 투자해서 4천만 원 먹으니까 66%나 할인율을 적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험하면 할인율을 높게 적용한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할인율은 결국 수익률이라니까.
그래서 위험이 크면 수익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1년 후에 이게 10,000원이라고 돼 있지만 10,000원인 뭔가 가치가 있다. 1년이 아니라 10,000원짜리 있다. 미래 가치가 10,000원인 게. 그럼 10년 후에 10,000원. 10년 후에 10,000원. 그럼 10년 후에 10,000원이 생기는 사업을 여러분들이 투자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나름대로 10년 후에 10,000원이 생기다 그러면 나 1년에 얼마씩 먹어야 되지? 1년에 내가 이 정도는 이 사업에 투자하면 이 정도는 수익률을 먹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수익률로 현재 가치로 바꿔줘야지. 10년 후에 10,000원 받는 10,000원 얻는 사업이라면. 근데 할인율에 따라 현재 가치가 달라져요. 할인율이 높으면 현재 가치가 낮아질까 높아질까? 낮아져. 그래, 조금 전에 했는데 따라왔어. 지금 드디어. 할인율이 높으면 현재 가치가 낮아지죠. 할인율이 낮으면 현재 가치가 높아져. 자, 보세요. 이걸 할인하는데 15%로 할인하면 이렇게 낮아져. 근데 할인을 아예 안 해. 빵 프로로 하면 이 사람은 10년 후에 10,000원짜리를 지금 현재 10,000원에 사야 돼. 그런데 5%로 할인하면 이렇게, 10%면 이렇게, 15%면 제일 낮죠. 그러니까 할인율이 높을수록 현재 가치는 낮아져. 싸게 사야 된다고. 이 사람이 수익률이 높아서 할인율을 많이 적용하면 10년 후에 저 10,000원 준다는 저 사업에 대해서 싸게 사요. 어? 그래서 10년에 10,000원짜리를 15%로 할인하면 2,472원밖에 안 돼. 그런데 5%로 할인하면 요거 6,139원에 사는 거예요. 6,139원에 사면 10년 후에 10,000원 받는다. 이때 적용되는 할인율은 5%. 그 다음에 2,472원짜리로 사가지고 10,000원 벌면 버는 걸 생각하면 요 사람이 생각하는 1년 동안의 수익률, 1년 단위로 연 수익률은 15%로 할인한 거라고. 자, 이게 잘 돼야 돼요, 이거. 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할인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계산기 혹시 있으세요? 네, 잠깐만. 내가 이걸 띄워놓고 할게. 그러니까 일반 계산기로 할게요. 내가 재무 계산기로 안 하고. 자. 자, 다시 여기서 왔는데, 자, 여기 이해했죠? 그럼 다음에 이 문제가 요번에 나온 문제예요.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는, 이거 문제가 조금 전에 개념하고 똑같잖아. 그러면 할인율 7%로 계산한다. 복리 계산하고 최종 현재 가치 금액은 10만 원짜리 반올린다. 자, 1억 원이 7%로 계산했을 때, 7%로 할인했을 때, 지금 이 얘기는 할인했을 때 현재가 얼마냐 이거죠. 5년짜리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자, 1억이라고 그랬죠. 1억. 이건 일반 계산기예요. 그냥 표준 계산기. 1억. 이 공 4개만 할게요. 1억. 그 다음에 자, 7%로 할인한다 그랬으면 이때 1억이라고 하는 원금은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1 플러스 7%는 0.07이에요. 소수로. 요걸 생각해야 돼. 연습을 앞으로 해야 돼요. 이제 아직 시험 많이 남았어요. 연습할 거예요. 그럼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억을 할인한다는 건 나눠준다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1 플러스 0.07 다시 쓰면 1억을 1.07로 5년이라고 그랬지 지금. 5년 동안 할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5승 이거 못해 일반 계산기에서. 그러면 이건 뭐냐면 나누기를 5번 한다는 얘기야. 어? 그럼 우리가 일반 계산기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완전히 손가락 노가다인데 1 나누기 한 다음에 1.07이라고 그랬죠? 7 나누기 이게 노가다야. 1.07 또 한 번 나누기 1.07 또 나누기 5번 해야 돼 이걸. 1.07 또 나누기 1.07 이렇게 해야 되겠죠? 5번 맞나? 5번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쳐다만 보면 안 돼. 는 눌러야 돼. 자, 그러면 7129 이런 식으로 나오죠. 7129 어쩌고 나오지? 7129 근데 10만 원짜리 이하는 절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0만 원 712만 9천 원이잖아. 10만 원 밑은 빼.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700 얼마야? 1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답이 몇이야? 7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개념을 투자론의 개념을 먼저 정립을 안 하면 뒤에 가봐야 아무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간다 생각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7,100만 원이구나. 7,100만 원 내가 착각했구나.